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핵심 개념을 살펴볼 신승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1강에 이어서 2강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포츠 폭력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스포츠 폭력은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으로서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피해를 가하는 행동 또는 그 결과로서 피해를 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신체적 공격을 포함해서 언어적 모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스포츠 폭력이라고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또 스포츠 공격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심리적 또는 신체적 압박을 가해서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규칙 안에서 반드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이 스포츠 공격성은 이제 수단적 공격성이 있고 또는 적대적 공격성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폭력과 관련된 주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 모방과 학습을 통해서 폭력성이 강화된다라고 보는 이론이고요. 존과 닐이 제시한 좌절 공격 이론은 좌절감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한스 아이젠크가 제시한 성향 이론은 성격적 요인이 폭력적 행동을 촉진한다라고 보는 이론이고요. 로버트 머튼이 제시한 사회적 긴장 이론은 사회적 압박이 폭력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입니다. 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한나 아렌트가 제시한 악의 평범성과 관련된 내용은 평범한 사람도 명령에 복종하며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미셸 푸코는 규율과 권력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면서 규율과 감시를 통해서 사회 통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와 관련된 이론을 제시하면서 분노는 도덕적 감정이며 적절하게 표현되면 정당한 행동을 촉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이론을 제시를 했고요. 홉스는 자연 계약론을 제시하면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이기적, 폭력적이며 만인에 대한 투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라르는 모방적 경쟁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서로의 욕망을 모방하면서 경쟁이 발생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스포츠 폭력과 관련된 주요 이론을 외우셔야 하는데 나는 외우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자주 출제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앞에와 함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좌절과 공격 이론, 그 다음에 한나 아렌트, 그 다음에 교육과 권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노, 그 다음에 지랄의 모방적 경쟁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중폭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중폭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중 또는 그 이후에 관중들이 행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력에는 그 유형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언어적 폭력, 비언어적 폭력,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이라 함은 모욕적인 발언이나 인종차별적 표현, 그 다음에 심판이나 선수에게 향한 욕설 등 이런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언어적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비언어적 폭력은 물리적인 충돌, 관중 간의 몸싸움 또는 물건 던지기, 경기장 시설을 파손하거나
이러한 직접적인 신체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폭력을 비언어적 폭력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 폭력을 살펴보면 인터넷이나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선수, 팀, 팬들에게 악성 댓글을 달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등의 온라인 폭력 행위를 사이버 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관중 폭력과 관련해서 훌리거니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는 스포츠 경기에서 폭력적인 관중 행동이 발생하며 훌리건들이 상대팀 팬이나 선수와 충돌하고 공공시설을 파손하는 행동을 훌리거니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중 폭력과 관련해서 이러한 훌리거니즘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조금 수월하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챕터 6, 경기력 향상과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도핑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핑은 크게 물리적 도핑과 화학적 도핑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도핑이라 함은 여러분들 신체적 또는 기계적 방법을 사용해서 경기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키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장치라든지 신체적 조작을 통해서 하는 것을 물리적 도핑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화학적 도핑은 약물이나 화학 물질을 사용해 신체 능력을 부당하게 향상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화학적 도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핑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핑의 종류에는 약물 도핑, 혈액 도핑, 유전자 도핑, 기술적 기술 도핑 이외에 이거 이어서 같이 갈게요. 잠시만요. 도핑의 종류에는요, 여러분, 약물 도핑, 혈액 도핑, 유전자 도핑, 기술적 기술 도핑 이와 더불어서 기술 도핑, 신경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비합법적 재활 기술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약물 도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각성제, 이뇨제 등을 사용해서 하는 도핑을 약물 도핑이라고 합니다. 다음 혈액 도핑은 자가수혈 또는 EPO 주사를 통해서 적혈구 수를 증가시켜 산소 운반 능력을 높이고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는 혈액 도핑이라고 하고 있고요. 유전자 도핑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근육 성장을 촉진하거나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또 기계적 기술 도핑 같은 경우에는 장비에 기계적인 도움을 주는 기술을 활용해서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우리는 기계적 기술 도핑이라고 하고요. 이어서 기술 도핑은 선수가 첨단 슈트라든지 고기능성 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서 경기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의미하고요. 신경 차단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증을 억제해 경기에 더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또 비합법적 재활 기술에는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회복 시간을 단축하거나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우리는 비합법적 재활 기술 도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도핑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가장 많이 사실 나오는 것은 이 약물 도핑, 그 다음에 유전자 도핑, 그 다음에 기술적 도핑, 그죠? 기계적 기술 도핑과 기술 도핑이 가장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도핑이 윤리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는데 어떠한 측면에서 이러한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먼저
이러한 도핑은 불공정성을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이런 선수들이 도핑을 하게 되는 경우 그 경기 자체에 대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라는 보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건강 위협을 한다라는 측면인데 이러한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스포츠 선수들에게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러한 도핑은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다라고 보는데 이는 스포츠맨십과 연결이 되며 윤리적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청소년의 이러한 도핑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도핑 사례가 청소년 운동 선수들에게 부정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불신을 만든다라고 보고 있는데 선수의 신뢰와 이미지 손상으로 인해서 팬들이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라고 보고 스포츠 자체에 대해서 대중들이 사회적인 불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윤리적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체공학의 활용이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요즘 첨단 기술과 융합한 스포츠와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이고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2025년도에도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생체공학 활용, 그죠? 즉 첨단 기술이 스포츠에 도입되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선수의 경기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의 부상 예방이라든지 재활 등에서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다음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훈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경기를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기 장비의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편파 판정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또 긍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너무 이렇게 첨단 기술이 스포츠에 도입이 되게 되면은 기술을 의존하는 정도가 높아질 수 있고 오히려 우리 스포츠는 사실 선수들의 노력이라든지 그 피땀 흘린 노력이 결과로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는 것인데 이러한 스포츠의 장이 오히려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하나의 장으로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많은 비용적인 부담이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첨단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훈련이라든지 경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오히려 이러한 기술의 남용이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과학적 오류를 범할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첨단 기술적 생체공학의 활용이 스포츠에 미친 영향으로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챕터 7 스포츠와 인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의 필요성과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선수에 대해서 학습권 보장이 왜 필요한가? 그죠? 그렇다면 이런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은 어떠한 문제가 제시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학습권 보장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선수에 대한 미래 진로 준비 차원에서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측면이죠. 또 교육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그 다음에 사회 진출의 준비를 위해서 이러한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정신적 안정과 자신감을 위해서 이러한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지적 및 신체적 발전의 조화를 위해서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들이 제시가 되고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은퇴 시기가 기본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짧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30대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럼 40대부터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스포츠계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뭐 금메달을 따고 메달을 획득해서 국가대표까지 한 선수들이 30대에 은퇴를 해서 그분들이 뭐 어떤 감독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학생 선수들, 우리 선수들 중에서 부상으로 인해서 더 빨리 은퇴를 하게 되는 선수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 더 많아요. 아직 저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선수들이 많은데, 그럼 그 선수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운동만 했는데 나중에 이 선수들이 부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하게 된다면 이 선수들은 어떻게 자기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문제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선수들의 학습권도 보장을 해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문제는 어떠한 문제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과도한 훈련 시간, 그다음에 학업 성취도 저하, 너무 운동만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훈련에만 매진하죠. 보통 이제 이런 선수들이 나중에 대학을 가거나 뭐 할 때 이제 뭐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메달, 횟수 등으로 인해서 대학이 조금 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 뭐 이제 학업 성적도 중요시하긴 하지만 어쨌든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훈련 시간에 더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학업 성취도가 저하된다라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평등한 교육 기회, 그 다음에 선수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훈련과 학업의 충돌, 그 다음에 장기 결석 및 학습의 공백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이런 학생 선수들이 추후에 제 인생을 살거나 또 다른 제2의 경로로서 다른 삶을 선택을 할 때 이러한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해서 준비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최저학력 제도입니다. 네, 이 최저학력 제도는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도를 유지해야지만 운동 활동이나 대회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약간은 강제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학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지도자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스포츠 지도자가 가져야 할 윤리와 관련해서 이러한 지도자와 관련된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지금 5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스포츠 지도자가 가져야 할 윤리적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그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좀 보면, 선수 보호 차원의 윤리적 문제, 그 다음에 공정성, 그 다음에 비리, 그 다음에 윤리적 책임, 그 다음에 지도자 코칭,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수 보호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학대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과도한 훈련을 강요한다는 것, 그 다음에 선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부상을 방치하는 것, 그 다음에 성범죄와 같은 이러한 문제에 이제 노출되게 한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지도자의 윤리적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공정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편파적인 지도, 그 다음에 부정 출전을 방조하는 것, 그 다음에 불공정한 심판 개입, 그 다음에 경기를 조작하는 행위, 그 다음에 선수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 그 다음에 경기 결과를 왜곡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공정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선수의 관리비를 착취하는 것, 그 다음에 부정적인 계약을 시행하는 것, 그리고 불투명한 자금 관리, 그 다음에 불법 후원금 수수, 그 다음에 스폰서 부정 거래 등 이러한 것들이 비리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윤리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스포츠맨십의 훼손, 그 다음에 선수의 학습권 침해, 경기 중 비윤리적인 지시, 도핑 방조, 그 다음에 공정성 무시,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 부족,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도자 코칭과 관련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 선수의 사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것, 그 다음에 맹목적인 승리만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것, 그 다음에 감정적, 권위적인 지도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언어적 폭력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부적절한 코칭 방식으로 선수들을 지도하는 것이 이러한 스포츠 지도자의 윤리적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스포츠 윤리센터의 개관 이후로 이제 이러한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뭐 매년 출제된다라고 보기는 그렇고, 그래도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스포츠 윤리센터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를 좀 살펴보면요.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뭐 선수, 지도자, 뭐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공정성 감시 및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고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에서의 인성과 그와 관련된 이론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또 많은 학자들이 제시가 되고 있죠. 스포츠 윤리가 사실 되게 쉬운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이론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윤리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러한 관련된 이론의 학자와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하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포츠의 인성과 관련된 이론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도 조금 더 중요한 학자들을 조금 추천해 드리면 로렌스 콜버그, 그 다음에 피아제, 그 다음에 에드워드 윈, 이렇게는 조금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렌스 콜버그 같은 경우는 스포츠는 정의, 공정성, 책임감 등 도덕적 판단 능력을 발전시킨다라고 보고 있고요. 존 듀이 같은 경우는 스포츠는 실천적 학습의 장으로 자기 통제와 사회적 책임을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피아제 같은 경우는 스포츠는 규칙 이해와 타협 능력을 배우며 자율적 도덕 판단을 발전시킨다라고 보고 있고요. 피터 맥킨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는 공정성과 정의를 배우고 도덕적 판단을 실천할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장 자크 루소는 스포츠는 자연스러운 성장과 도덕적 발달을 촉진하고 협력과 공정성을 배우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제시했고요. 에드워드 위는 스포츠는 공동체 의식과 도덕적 책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맥베일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는 집단 학습과 목표 지향적 행동을 강조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조직과 윤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심판의 윤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에게 우리가 이제 스포츠에서 요구하는 윤리적 자질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심판이 갖춰야 할 윤리에는 공정성, 정직성, 책임감, 자제력, 윤리적 판단, 스포츠맨십 존중, 전문성, 청렴성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성은 편견 없이 규칙을 집행하는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정직성은
도덕적 판단에 근거한 정직한 판정을 내려야 한다 라는 것이고요. 책임감은 경기에서의 판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라는 것이고요. 자제력은 감정적 대응 없이 냉철하게 경기를 관리하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윤리적 판단은 도덕적 기준에 맞는 판정과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스포츠맨십 존중은 경기 중 선수와 스포츠 정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전문성은 경기 규칙과 스포츠에 대한 깊은 지식과 전문적인 판단 능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청렴성은 어떠한 외부의 압력이나 부정에 흔들리지 않는 청렴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심판 오심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심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다음에 추가 심판을 배치해야 한다. 판정 재검토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심판 전문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다음에 적절한 보수를 제공해야 한다. 등과 같은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조직의 윤리적 원칙과 그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균등의 원칙. 이는 기회균등은 모든 개인이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평등의 원칙.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자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다음으로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평균적 정의는 동일한 조건 아래서 동일한 보상을 주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또 분배적 정의는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능력, 기여도, 필요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법률적 정의는 법률에 의해서 그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에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것이 바로 어떠한 보기에 대한 내용이 주어지고 그 중에 맞는 내용은 이러면서 절차적 정의, 평균적 정의, 분배적 정의, 그 다음에 평등의 원칙,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옳게 설명한 것은 하면서 고르는 문제 형식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적 정의, 평균적 정의, 분배적 정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조직에서 지켜야 할 윤리 중에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개인 윤리라는 것은 스포츠 조직 구성원 개인이 자신의 역할에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개인 윤리라고 하고요. 사회 윤리는 스포츠 조직 전체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공동체나 사회 전체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을 사회 윤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스포츠 윤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책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도 풀어보시고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중에서 조금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학생들을 이러한 이론 강의를 통해서 주 이론들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아 교수였습니다.